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더십 이론들, 세력 및 영향력 접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행동적 접근과 관련된 얘기까지 했죠. 오늘은 바로 이 세력과 관련된 세력 및 영향력 접근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세력이란 파워죠. 한마디로 파워. 그죠? 세력이란 주위 사람들의 태도 및 행동에 대해 개인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의 출처다. 즉, 태도 및 행동에 대해 개인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의 출처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력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력을 행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세력이라는 건 어떤 한 개인한테 또는 그 리더가 부하 직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그죠? 개인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의 출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력의 유형을 보면 몇 가지로 세력의 유형을 나눠놨죠. 보상 세력, 강압 세력, 합법 세력, 전문 세력, 참조 세력, 정보 세력, 관계 세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유형을 좀 살펴보면 보상 세력이라는 건 뭐예요?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 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즉, 잘하는 부하 직원들한테 보상을 주는 거죠. 강압 세력이라는 건 뭐예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역량. 합법 세력이라는 것은 타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 주어진 경우. 그죠? 그리고 전문 세력, 엑스퍼트 세력이라는 것은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조 세력, 레퍼런스 세력이다. 특정인에 대해 다른 사람이 참조하고 싶어 하는 경우. 즉,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연령, 신뢰, 비전 제시, 배려, 존경, 열정 이런 것들이에요. 닮고 싶은, 참조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바로 닮고 싶은 그런 인물이 되겠죠. 정보 세력,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역량. 관계 세력, 중요한 사람과의 친분이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역량. 이건 대인관계가 좋고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이 가능한 세력이겠죠. 이러한 그 세력과 리더의 효과성을 요약 정리해 놓은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몇 가지 세력들, 특히 참조 세력, 전문 세력, 합법 세력, 보상 세력, 강압 세력 이런 세력들의 경우 특히 참조 세력이나 전문 세력은 참여적 리더의 유형들이 주로 발휘하는 세력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권위적인 리더가 바로 보상 세력과 강압 세력. 그래서 이러한 세력의 결과 유형으로 몰입하는 경우, 응종하는 경우, 저항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참조 세력으로 참여적 리더가 부하 직원에게 이제 몰입을 시키기 위해서 요구가 리더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리고 요구가 설득적이며 부하가 리더의 과업 목적을 공유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몰입이 이루어지는 경우다라고 보면 돼요. 뭐 리더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다음에 요구가 설득적이지만 부하가 과업 목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경우는 그냥 응종이죠, 응종.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막 거기에 열심히 몰입하기보다는 그냥 뭐 시키니까 한다 라는 그런 정도로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저항은 뭐예요?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 그죠? 그리고 리더가 거만하고 무례하거나 부하가 과업 목적에 반대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저항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권위적인 리더 같은 경우 보상 세력이나 강압 세력을 통해서 만약에 몰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보상이 미묘하고 매우 사적인 방식으로 제시되는 경우, 그리고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강압 세력은. 근데 또 결과 유형에서 보상 세력 같은 경우 보상이 자동적이고 기계적인 방식으로 제시되는 경우, 뭐 복종하는 경우죠. 따라서 하니까 뭐 기계적으로 보상이 주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이 조작적이며 거만하게 제시되는 경우는 저항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압 세력 같은 경우는 적대적이거나 조작적인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 또 저항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법 세력은 뭐 리더의 유형으로 구분이 굳이 되지 않는 경우인데 요구가 정중하며 매우 적절한 경우에 합법 세력을 통해서 몰입을 시킬 수 있고, 리더가 합법적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그 다음에 거만하게 요구하거나 요구가 적절치 않은 경우는 저항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리더가 어떤 세력을 썼을 때 부하들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력 및 영향력 접근에서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바로 효과적인 리더와 비효과적인 리더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즉 효과적인 리더는 부하와의 지위 격차를 최소화하고, 그러니까 부하하고 너무 그 지위 격차를 따지고 막 명백히 규정 짓고 막 이런 거보다 최소화해서 자존심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여러 세력들을 잘 조합해서 사용한다. 근데 비효과적인 리더는 거만하거나 교활한 방식으로 세력을 사용한다. 벌써 효과적인 리더와 비효과적인 리더가 좀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바로 이제 강압 세력이나 참조 전문 세력 같은 경우는 조직의 임무를 저해하거나 리더의 합법적 권위를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 강압 세력은. 참조 전문 세력 같은 경우는 비일상적 요구를 수용하게 하거나 많은 노력과 끈기가 필요한 과업에 몰입하도록 할 때 참조 전문 세력을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다양한 세력들을 리더가 어떻게 부하 직원들한테 영향력을 사용하느냐가 그 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 성과를 올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론이 리더 부하 교환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가정이 리더는 부하들의 능력과 기술, 그 다음에 부하들을 신뢰하는 정도, 감독하지 않는 상황에서 업무에 대해 책임지려는 부하들의 동기 수준에 따라서 내 집단과 외 집단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행동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리더가 부하들 중에서 능력과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내가 감독을 하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는 부하들,
그렇지 않은 부하들, 또 업무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부하들의 동기 수준이 높은 집단, 낮은 집단으로 구분을 한다는 건 내 집단과 외 집단, 즉 내 집단은 그 리더가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집단이고요. 외 집단은 그냥 그렇지 못한 집단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해서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외 집단에 대해서는 공식적 권한을 사용하고 내 집단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집단은 공식적 직무 이상의 일을 하며 조직의 성공에 비중 있는 과업들을 맡아서 한다. 내 집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직무 태도를 가지고 긍정적인 행동이 기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은 부하 직원들이라도 사실은 리더가 볼 때는 다 동일하지가 않은 거죠. 그죠? 일 잘하는 부하 직원도 있고 일 못하는 부하 직원도 있고 또 믿을 수 있는 부하 직원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하 직원도 있고 또 업무를 시켜보면 그 업무를 책임지려고 하는 부하 직원도 있고 그건 슬슬 책임을 회피하는 직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렇게 집단을 구분해서 내 집단, 외 집단으로 차별적 대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리더 부하 교환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부하가 어떠냐에 따라서 리더가 부하들을 대하는 게 달라지겠죠. 그 교환의 차원이라는 것은 개인적 기여, 그리고 충성, 정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교환의 차원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와 부하 각자가 하고 있는 작업 활동의 양, 방향, 질이 상호간에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지각이 바로 개인적 기여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 기여라는 것은 이러한 작업 활동의 양이나 방향, 질 이런 것들이 목표 달성에 분명히 기여를 하고 있다. 충분히 내가 그 목표 달성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지각이 개인적 기여라고 보면 되고요. 충성이라는 것은 그런 목표 또 개인적 특성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서라는 건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뭐 리더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뭐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우리 팀장님의 말이 전적으로 맞다. 팀장님의 생각이 옳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 주기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그 부하들의 리더와 부하의 관계 발전의 세 가지 단계를 가지고 인생 주기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는 뭐예요? 상대방의 동기나 태도, 교환할 자원 등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와 부하가 서로 간에 동기 상태도 읽어봐야 되고 태도가 어떤지도 살펴봐야 되고 교환할 자원이 내가 뭘 있나,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 뭘 요구하고 내가 그걸 교환할 수 있을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강화하거나 역할을 변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1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2단계에서는 교환에 대한 협정의 정착, 신뢰, 충성, 존경의 발전. 이제 확실하게 교환을 통해서 내가 믿고 일을 맡겨도 이 부하가 확실하게 이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을 잘할 거야. 그리고 믿고 나를 따르겠지. 그리고 팀장에 대한 존경심 이런 것들도 갖고 있게 되는 그런 단계가 바로 2단계입니다. 3단계에서는 이제 자기 개인적 이익에서 벗어나고 조직의 목표 및 임무에 대해서 상호 몰입한다. 이제 공동의 목표니까 우리 팀의 목표라는 건 팀장과
부하 직원들, 리더와 부하 직원들이 공동의 목표로서 우리가 꼭 달성해야 될 그런 임무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호 서로 몰입하게 되는 단계가 바로 3단계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효과적인 리더는 모든 부하들이 2등 시민이 아닌 팀 내에서 중요하고 존경받는 그런 느낌을 갖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리더가 그만큼 부하 직원들을 믿고 따르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뭐 우리가 무한 신뢰도 보내주고 능력에 대한 칭찬도 인정도 해주고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부하 직원들이 그 리더를 또 존경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관계가 리더 부하 교환 이론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더 부하 교환 이론에서 이제 영향 방략이라는 게 있죠. 즉 리더와 부하 간에 서로 어떤 방략들을 이제 사용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직 내 행위자와 대상자 간의 상호작용으로서 행위자가 자신의 이익, 의도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영향력 발휘 유형을 선택하여 대상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행위자의 구체적 행동이다. 그래서 이제 영향력 방략에는 보통 둘, 넷, 여섯, 여덟, 9가지 정도 되네요. 그죠? 합리적 설득. 우선 이 합리적 설득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요구가 실천할 가치가 있고 또 과업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실제적인 증거를 보여준다. 이거는 이제 아주 합리적인 설득을 통해서 그죠? 리더가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부하 직원들이 충분히 실행할 만한 가치가 있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그 리더가 얘기하는 바를 충분히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실제적인 증거를 보여주게 되면 설득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영적인 감흥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말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야, 이번에 좀 한번 하자. 그죠? 우리가 열심히 하면 니들 능력이 좋으니까 그죠? 자신감을 높여주면서 요구를 수용하도록 한다. 야, 우리 한번 요번에 해보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상대방의 가치, 이상, 열망 등에 호소하거나 자신감을 높여주면서 요구를 수용한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냥 뭐 속된 말로 으쌰으쌰 한다는 거죠. 자문이라는 것은 뭐예요? 전략이나 활동 변화에 대한 계획 수립 시에 상대방을 참여시키고 상대방의 제안과 우려를 반영해서 요구를 기꺼이 수용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부. 이거는 정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죠?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는 거죠. 좋은 얘기를, 상대방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해서, 칭찬이나 아부, 우호적 행동, 도움 행동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부죠. 개인적 호소, 상대방의 충성이나 우정에 호소한다. 야, 너하고 나하고 정말 이 정도는 우리가 나눌 사이 아니냐.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런 우리가 정말 깊은 그런 형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자니. 그런 식으로 이제 개인적인 호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환이라는 것은 이번에 내가 한번 부탁할 때 네가 도와주면 나중에 나도 도와주겠다. 그죠? 교환이에요. 그건 완전히 서로 주고받자 이거죠. 그죠? 이익을 분할해서 준다고 약속한다. 제휴. 우리가 전략적 제휴라는 거죠.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 또는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한테 제휴를 맺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경우죠. 합법적 권위.
자신의 요구가 합법적인 권한이나 권리에 기초하고 있다. 야, 내가 팀장이잖니. 팀장은 이 정도는 요구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런 어떤 조직에서의 정치적 역할, 관행, 전통 이런 것들과 일치한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거죠. 압력,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위협을 가하고 야,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그죠? 자주 체크하고 반복적으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죠. 아무튼 이런 영향력 방략을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부하들한테 또 부하들 개개인들한테 다 동일한 방략을 사용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 리더가 부하 직원들을 볼 때 다 동일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러한 방략들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돼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영향력 방략 사용 순위가 나오는데 1번이 바로 공식적 요구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감흥.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우리 리더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솔선수범하는 경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공통운명이다. 야, 우리가 지금 한 가족 아니냐. 한 배를 탄 가족이라는 그런 공동운명체.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번째가 합의. 그죠? 다섯 번째가 합리적 설득. 여섯 번째가 정에 호소한다. 참 이게 이제 우리 동양 또는 우리 한국인들한테 이런 게 이제 통하는 거죠. 사실은 가뭄 같은 경우나 정에 호소한다라는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또 요즘에는 조금 또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직장 분위기가. 그러니까 요즘 또 상황에 맞는 리더들이 부하 직원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사용하느냐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 이론들 중에 이제 상황적 접근이라는 것도 우리가 앞에서 구분했었죠. 이 상황적 접근이라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피들러의 컨틴전시 모델이에요. 피들러의 컨틴전시 모델.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황 연계 모델 또는 뭐 상황적한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더 부하의 관계나 과업의 구조와 정도, 리더의 공식적 권한 정도 등과 같은 상황적 요인에 따라서 리더십 스타일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시츄에이셔널 모델의 컨틴전시 모델, 상황적 합의론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동일한 리더의 스타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과가 좋은 경우와 나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과업지향 리더가 있고 관계지향 리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과가 좋을 때 좋은 상황에서 리더 구성원 관계는 다 좋죠. 그죠? 근데 이제 푸어인 경우, 과업지향인 경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리더와 구조화 정도 역시 성과가 좋은 때 다 높아요. 그리고 성과가 떨어질 때 나빠지죠.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 높아지고 과업지향인 경우가 높아지면 낮아집니다. 구조화 정도는. 그 다음에 리더의 권한은 성과가 좋을 때는 강약이 있어요. 강약이 나타나요. 그죠? 근데 그것 또한 성과가 좋을 때와 관계지향인 부분이 또 같이 맞닥뜨려질 때 강해져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과업지향과 관계지향이 역시 중간 정도에 있을 때 강해지고 서로 그 다음에 또 과업지향이 높아지고 성과가 높아지고 관계지향인 경우에 또 이 리더의 권한은 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할 때와 약할 때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적인 부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더의 구성원 관계도 마찬가지고 과업의 구조와 정도도 마찬가지고 리더의 권한인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모형을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허시 앤 블랜차드의 또 리더십 상황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실행 의지와 능력, 달성 가능한 목표 설정 능력, 교육과 경험과 같은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서 적합한 리더십 스타일을 또 구분해낸 게 허쉬 앤 블랜차드의 리더십 상황 모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 특성이라는 것을 관계 행동 그리고 과업 행동, 인간관계 중심의 행동과 과업 중심 행동으로 나누고 그것이 이제 관계 행동이 강하고 과업 행동이 약할 때, 그죠? 그리고 과업 행동이 강하고 관계 행동이 약하고 이럴 때마다 요 각각의 케이스별로 다 리더십 특성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또 부하 특성, 부하의 성숙도, 능력과 의지를 같이 또 본 거예요. 그래서 위임형, 책임과 결정권 위임, 참여형, 정보 공유, 공동 결정, 지도형, 지도와 설득, 지시형이라는 건 구체적 지시, 밀착 감독. 이게 주로 과업이 강할 때, 과업 중심적일 때 이러한 행동이 많이 나타나고, 그죠? 관계 중심적일 때 참여형과 지도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과업 행동이 약하고 관계 행동이 뭐 중간 정도일 때 이렇게 위임형이 나타나고요. 그럴 때 우리 부하의 특성을 보면 능력이 이제 성숙과 미성숙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럴 때 능력 강, 의지 강, 또 능력 강, 의지 약. 이 위임형에서는 이런 식으로 부하의 특성은 능력도 강하고 의지도 강할 때 위임을 해주는 거죠. 책임과 결정권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참여형일 때는 능력이 강하고 의지는 약하고, 그 다음에 지도형일 때는 능력이 약하고 의지는 강해요. 그럴 때 이제 지도와 설득을 하는 거고요. 능력이 약하고 의지도 약하면 완전히 지시할 수밖에 없죠. 구체적인 지시와 밀착 감독이 맞는 리더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스 골 시어리, 하우스의 패스 골 시어리라는 것은 뭐 경로 목표죠. 그죠? 그래서 부하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할 수 있는 리더가 유능한 리더다. 그러니까 리더라는 것은 부하 직원들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으쌰으쌰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게 동기부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기부여할 수 있는 리더가 유능한 리더라고 본 겁니다. 관점이.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제거시켜요. 부하들의 목표 달성에 대한 정보, 보상을 제공해주고 가치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를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거다. 그래서 리더십 스타일도 마찬가지로 또 지시적, 후원적, 참여적, 성취지향적. 환경 특성은 과업 특성과 권한 체계, 수행 규범. 부하 특성이라는 것 통제 위치, 직무 능력, 욕구 상태. 그래서 이 부하의 기대감이라는 것이 작용을 해서 어떤 리더십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이런 환경 특성과 부하의 특성이 같이 영향을 미쳐서 조직의 성과,
부하의 직무 만족을 이끌어내게끔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리더의 역할은 바로 이런 동기부여 할 수 있는 부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나면 보상 제공해주고 목표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제거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가치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를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게 바로 유능한 리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앞에 있던 그 리더십 스타일을 보면 지시적인 리더, 구체적인 과업 수행 지침 기대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지원적인 리더, 부하들의 행복에 관심이 있고 수행을 지원해 준다. 그다음에 참여적 리더, 자유로운 아이디어, 장려를 하고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거죠. 성취지향적 리더, 도전적 목표 설정, 업무 개선 강조, 높은 수준의 목표 달성 독려. 그러니까 리더십 스타일이 지시적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리더가 부하들에게 일일이 지시를 하는 거예요. 지침을 제공해주고 기대를 제공해주는 거죠. 근데 지원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부하들의 행복에 관심이 있어서 일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주고 수행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참여적인 리더는 바로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쏟아내고 의사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리더. 성취지향적 리더라는 것은 도전적 목표를 설정해주고 업무 개선을 강조하는, 그리고 높은 수준의 목표 달성을 독려하는 그런 리더가 바로 성취지향적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나오는 이론이 바로 인지적 자원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지적 자원 이론. 인지적 자원 이론이라는 것은 이 뭐 우리가 이 말에서도 우리가 의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인지적 자원. 그 리더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을 찾아내는데 초점을 뒀다라는 게 인지적 자원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의 능력을 최대한 높이 발휘할 수 있게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일반적인 자원으로 인지 자원과 경험 자원이 있는데, 인지적인 자원은 지능, 전문 역량, 직무 지식, 그리고 이제 경험 자원이라는 게 있고, 상황적 여건은 스트레스가 있겠죠. 리더와 부하 간의 긴장 조성 상태가 바로 스트레스와 관련된 거겠죠. 여기서 리더십의 효과성은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는 자신의 인지적 자원보다는 경험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그 리더와 부하 간의 긴장이 조성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인지적 자원보다는 그런 너무 지능이나 전문 역량이나 지식을 내세우기보다는 리더의 경험을 의존해서 부하와의 관계를 일단 긴장 상태를 풀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집단 수행이 리더의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 집단 구성원들이 리더를 지원하는 경우, 즉 구성원들이 리더를 잘 따르는 경우가 되겠죠. 이 경우는 인지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집단 수행이 리더의 인지적 자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만큼 부하들이 리더를 믿고 따른다는 얘기는 리더가 뭔가 전문적인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그 부하 직원들이 리더를 믿고 따르게 되겠죠. 근데 리더가 능력이 없고 별로 직무 지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리더십 이론이 바로 내현 리더십입니다. 이거는 이제 내현 리더십이라는 게 리더십을 단지 사람들의 마음에 존재하는 것으로, 즉 어떻게 보면 그 원형적 리더, 즉 스테레오타입
그죠? 프로토타입. 리더라는 그런 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존재한다. 그리고 자신의 개념과 일치하는 리더들을 믿고 따른다. 아, 리더는 이래야 돼. 리더는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리더라면 믿고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죠? 리더십은 조직의 운명이나 행운에 대해 사람들이 자신감을 갖게 하는 상징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조직의 성공과 직접적인 연결은 없으나 부하의 지원을 이끌어냄으로써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는 상징적 가치를 지닌다. 그러니까 부하 직원들이 리더를 잘 따르려면 부하 직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머릿속에서 그리는 그런 상징적인 리더라는 것들이 다 각각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게 부하 직원들이 다 동일한 리더를 그리지는 않겠죠.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그래도 다 공통적으로 리더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그 원형적인 리더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과 일치하면, 그죠? 그러면 잘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리더십 대체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리더십이 없어도, 그죠? 리더가 없어도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고, 스스로가, 그죠?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감정을 얻고자 하고 조직이 그러한 요인들을 제공해주면 리더십이 대체될 수 있다. 그만큼 회사가, 그 조직이 그런 것들을 잘 제공해 주게 되면 리더십이 대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리더가 꼭 지시하지 않아도, 그 리더가 이끌어 가지 않아도 그러한 요인들이 리더십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물로서는 리더의 행동을 대체하는 상황적 요인들이 몇 가지 있는데, 집단의 응집력이에요. 그리고 원활한 수행 피드백. 집단의 응집력이라는 건 그 집단 구성원들이 단단히 뭉쳐있는 정도를 얘기하죠. 그리고 직무 자체의 특성이라는 것도 그 중에서 구조화된 작업, 그 다음에 업무 수행의 규칙과 규정이 명확하면 그것 또한 리더가 없어도 충분히 해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구성원들 간의 배려와 협력,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부하의 전문가 지향 성향, 독립에 대한 강한 욕구, 이런 것들 역시 또 마찬가지로 그런 그 팀원들이 엑스퍼트, 즉 전문가를 추구하는 그런 성향들이 강해요. 그리고 독립적으로 일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리더의 행동을 대체하는 상황적 요인들에 의해서 충분히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화물로는 무슨 얘기냐면, 중화물이라는 것은 리더가 취한 행동을 약화시키는 상황적 요인들이에요. 리더가 취한 행동을 약화시켜요. 그러니까 약발이 안 받는다는 거죠.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보상에 대한 무관심, 낮은 지위 권력, 리더와 부하 간 나쁜 관계. 이건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리더가 뭐라 그래도 잘 먹히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취한 행동을 약화시키는 그런 요인들을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에 대한 이론적 접근들이라고 해서 마지막 상황 이론 종합을 정리해 놨어요. 그러니까 사실 상황 이론에 따르면 원 베스트 리더십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리더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춘 그런 리더십 이론들을 하고, 특히 이제 상황 이론에서 얘기하는 리더십 이론하고 좀 차이가 있죠. 거긴 리더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에 이 상황 이론은 사실은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 플렉서빌리티, 리더십이 유연하게 발휘돼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업무 상황이나 부하 특성에 따라서, 그죠? 그때그때마다 어떤 업무를 하느냐, 또는 부하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달라져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상황 이론에서 가장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더의 스타일을 이렇게 강압형, 권위형, 신하형, 민주형, 솔선수범형, 코치형 이렇게 얘기를 구분해서 몇 가지로 쭉 구분해 놨죠. 유형을. 그리고 리더의 행동 양식, 언행 스타일, 기반이 되는 역량, 적합한 상황, 단점, 이렇게 또 이렇게 각 파트별로 쭉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대리급들끼리 모여서 막 얘기를 해요. 이제 과장급들이 보통 팀장이나 이렇게 그런 팀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막 대리급들이, 야, 어떤 리더가 가장 좋은 리더 같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똑똑한 리더냐, 아니면 부지런한 리더냐, 그죠? 그럼 어떤 리더가 더 좋으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똑똑한 리더, 그리고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거,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부지런하지도 않은 리더, 똑똑하긴 한데 부지런하지 않은 리더, 똑똑하지는 않은데 부지런한 리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리더가 가장 아마 싫어하는, 부하 직원들이 싫어하는 리더가 있어요? 똑똑하진 않으면서 부지런한 리더는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부하들이. 그죠?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똑똑하진 않아요. 근데 부지런한 리더예요. 맨날 아침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팀장이 앞에 딱 앉아 있어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지각한 것도 아닌데. 근데 별로 배울 건 없어요. 똑똑하지도 않아요. 그죠? 하여튼 그런 리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리더의 행동 양식과 언행 스타일, 기반이 되는 역량, 이렇게 각각의 리더 스타일에 따라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강압형. 강압형이라는 건 굉장히 윽박지르는 거죠. 즉각적인 순응, 내 말대로 따라해, 성과지향, 그리고 주도성, 그죠? 위기 상황에서 턴어라운드 시도, 문제와 사안을 다룰 경우 자긍심, 책임감 상실, 자긍심이나 책임감 상실하고 창의성, 상향적 아이디어 발휘 부재, 즉 그런 것들은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하 직원들을 너무 막 다루는 거죠. 그죠? 그리고 권위형, 어떻게 보면 이 권위를 내세워서 이 강압형보다는 조금 낫겠지만 권위적인 부분이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이 함께 행동하자. 그죠? 그리고 자신감이나 타인 감정의 이해, 타인 감정의 이해, 변화의 촉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기반이 되는 역량이고, 적합한 상황이라는 것은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 변혁기, 그다음에 사회 표류로 인해서 명확한 방향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런 권위적인 리더가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리더급 동료나 전문가들과의 파트너십 관계는 악화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친화형 리더, 친화적인 리더는 화합의 조성, 감정적 연대 구축이
주로 행동 양식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먼저다. 일보다 사람이 먼저다. 난 사람을 우선시한다라는 거죠. 타인 감정의 이해, 그죠? 신분관계 구축, 커뮤니케이션에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팀워크를 중시하고 신뢰를 높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 침체 상황에서 구성원들의 동기부여할 때는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친화적인 리더가 잘 맞다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제 뭐 업무 개선이나 과업 측면이 소홀하게 될 우려도 있다라는 거죠. 성과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형 리더라는 건 화합의 조성과 감정적 연대를 같이 구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즉 부하 직원들한테 의견을 묻는, 그죠? 협력, 팀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뭐 유능한 부하의 지식, 아이디어 활용 시, 그다음에 동참이나 의견 일치 유도 시, 부하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많이 내게 할 때, 아이디어를 많이 필요로 할 때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민주형 리더가 좋다. 의사결정의 신속성이 떨어진다. 즉 의사결정이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구심점이 없는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더라. 솔선수범형은 리더가 막 자기가 먼저 나서서 이제 먼저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해라는 거죠. 그죠? 내가 지금 하는 대로 해라. 굉장히 성과 창출을 위한 높은 기준을 설정해요. 그러니까 말보단 자기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희들도 같이 해 이렇게. 성실성, 성과 지향성, 주도성. 부하들의 의욕과 능력이 높고 신속한 성과 창출을 도모할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맞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리더가 너무 열심히 그렇게 하면 부하들의 창의성이 사라지고 그냥 무조건 따라만 하게 되니까 리더가 없을 때 부하들은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코칭이라는 건 미래를 위한 육성. 그죠? 코칭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죠? 부하 개발, 타인 감정의 이해, 구성원의 성과 개선, 지원 시, 장기적인 역량 개발, 육성가라고 봐야겠죠. 부하의 학습 의욕, 변화 의지나 리더의 실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이런 것들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 이론을 종합해 본 이런 결과로 이런 식의 리더십 스타일은 뭐 여기저기 많은 기업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과 그 리더십 스타일에 따라서 특성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리더십 2에 대한 내용을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코너에 올려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어요.